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검찰이 채널 A 본사를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어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채널 A 본사와 의혹 당사자인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자택 압수수색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채널 A 본사 압수수색은 기자들하고 밤샘 대치 끝에 사실상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채널 A 기자는요, 의혹 좀 말씀드리면 신라젠 의혹을 취재를 하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의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제보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MBC가 검언 유착에 대해 보도한 다음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 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각각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논점은 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언론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채널A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언론 탄압 아니냐. 스크럽 네. 짜서 뭐 막고 그랬었어요.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그 주된 어떤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 일단은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수사는요. 네. 압수수색은 긴급성, 밀행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전속적으로 누구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네. 정반대예요. 상당히 시간 끌었고요. 예. 다 알려줬어요. 스크럼까지 짜도록. 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고요.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을 하러 채널A 도착하기도 전에 다 알고 채널A에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뭐 압수수색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와서 그 가서 뭘 얻을 겁니까? 네. 자택은 몰라도요. 그렇게 의미가 없고 또 이해관계가 채널A하고 검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론사 압수수색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예컨대 뭐 정부의 중요한 어떤 자료를 보도했을 때 그 취재원을 예컨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 그런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네. 이 지금 말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건 좀 이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는데 지금처럼 검찰하고 언론하고 유착돼 있고 검찰하고 언론이 이 얘기하는 그 이해관계는 좀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늦게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는 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의 관점에서? 저는 사실 언론사 압수수색 하는 거를 좀 처음 봐서 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저도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미리 다 알았기 때문에 음. 그 보도본부장 앞에서 그 실 앞에 가지고 스크럼을 짜고 좀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예. 좀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여주기 쇼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강제수색 하나 했는데 네. 뭐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사실 특별검사라든지 뭐 특임검사 예컨대 다른 어떤 기관에서 했다 그러면 달리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검찰이 또 검찰 최고위층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뭐 사실은 저는 보여주기식 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튼 기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이게 핀셋으로 콕 집어서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취재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취재 내용, 예를 들어서 제보자라든지 그러니까 알려지면 안 되고 또 어떤 그 기자의 윤리 중에 하나는 취재원 보호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보호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채널A 기자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긴급하게 미리 그렇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찰은 네. 그 관심이 없어요. 야, 그 자료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예. 검찰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검찰도 굳이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가져갈 생각이 있고 수사에 활용하려면 저도 군 검사를 했지만 이렇게가 뭘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압수수색 당하는 기관에서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좀 여쭤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사법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따르면 압수수색을 하면 조국 장관 집 전체에 대해서 그 뭐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국 장관 책상 서랍은 좀 너무 심했다. 서랍은 뭐 아니고 책상 네. 예를 들어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장 특정을 받을 하게 때. 돼 있다면서요. 영장 받을 때 장소 특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채널의 이동재 기자의 책상,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대상에.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거와는 무관한 다른 사안의 어떤 제보자나 이런 사람들 취재원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 할 리도 없고요. 네.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게 그러면 진즉에 그러면 녹취를 제공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또 다른 게 이게 그 검찰은 그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할 때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그 나왔어요. 황당해하는 게 황당합니다. 왜요? MBC가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돼요. 네. MBC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MBC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 MBC의 보도 내용을 그 보도 내용 취재원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하루 도르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많이 한다면. 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러면 MBC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그렇죠. 하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쪽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럼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맞지만 취재 과정에서 이 언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럴 때는 MBC가 만약에 압수수색이 됐다 그러면 스크럼 차고 하면 그건 말은 맞아요. 네. 근데 채널이랑 검찰은 지금 이해가 같아요. 그 가서 뭐 가져갈 것도 없거든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건 말 그러니까 지금 논리 성립이 안 됩니다. 박지원 변호사의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면 뭐 언론사 이런 걸 떠나서 네. 채널 A와 검찰의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죠. 어떤 관계이냐가 핵심이다. 가장 이건- 중요하죠. 같은 이해관계인데요. 어떻게 그걸 그래요? 압수수색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MBC가 오히려 했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진짜로. MBC를 압수수색. 법원이 그거 알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거고요. 예. 그 기각된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보고 황당해 한다는 거는 어쩌면 이번에 영장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무차별로 넣으면서 채널에만 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종 목표는 사실은 MBC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검찰 조금 전에 이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쭤봤던 그 논지대로라면 그러면 MBC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을 하면 거기만 압수수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렇다고 성립이 될수 있잖아요. 하더라도 취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채널 A 기자들의 주장도 그건 성립이 협박입니다. 되는 거죠. 거기는 협박을 해가지고 음. 유시민 이사장 거로된 거고요. 영 그러니까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취재의 결과물과 네. 어떤 협박이라고는 행위의 어떤 결과물은 다른 거다 이런 차이가 다르죠. 말씀이시죠? 완전 다르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또 흥분을 하네요. 급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논점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자의 후보 자격 논란이 뒤늦게 좀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하고요. 네.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분은요,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었던 분인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남 아파트 3채, 네. 송파와 부천의 상가 건물 2채 등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분이 4년 전에 신고했을 때와 비교해서 43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도록 아파트를 상속하고 매도를 하면서 가족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이러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결이 네.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고 세금 네. 탈루.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냐? 투기한 뭐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투기꾼 아니냐? 이게 하나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그 비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던 진경준 검사장 다 이름도 이제 그러니까 낯익은데 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 미투에 걸린 교수 등등에 대해서 변호 활동을 했고 결론은 또, 네. 예. 정수장학회 뭐 이사로까지 올라갔다든가 네. 뭐 이런 그 이 부분들 그러니까 행적과 관련된 부분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주된 어떤 그 그렇죠. 논란거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저는 다른 거는 뭐 도덕적 부분이지만 네. 현행법 위반이에요. 명의 신탁은요. 예.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거든요. 네. 심각한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 실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흠.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네. 현행법 위반했던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어제 이거를 계속 알아보면서 궁금했던 게 과연 그러면은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했을 때 네.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약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금형도 있어가지고요. 있으니까요. 예. 아니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금이 많이 되고요. 예. 많이들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예. 잘 없어요. 잘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음. 아니면, 어쨌든 현행법 네. 위반이니까 네. 또 금액이 또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그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
에서 허위 자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걸어서 예. 그렇거든. 그 이제 그죠, 선거법 그걸로- 위반이 되는 예,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예.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 안 나가고 이제 개매 있으면 끝까지 이제 의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은 사법적 측면이고 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사법적 측면을 논하기 전에 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 건데 예.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공천 적격성 자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김의겸 당시 이제 신청자가 뭔가 그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뒤에 자격 심사 파트에서 문제 없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형식적인 측면이고 계속 자격 심사를 했던 주된 것은 결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실정법을 어기면서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인 기조가 이런데 그렇죠. 대변인으로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 도의적 측면이 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면 네. 무엇이 중요한지 두 가지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못 가려냈는지 알았는지 첫 번째 결국은 이중잣대를 아니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총선 치러지기 알았는데 직전에 네. 알았죠. 예.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죠. 이제 예. 그게 지금 뭐 민주당이나 그 시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더불어 시민당에서 아마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어쨌든 원래- 어쨌든 간에 네.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이 잣대가 두 개가 되면서 한쪽은 실정법 위반까지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당선인까지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KBS 보도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 총선 전에 직전에. 직전에 나와서 그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서 조사를 해서 사퇴를 하라 네. 했는데 그분이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저는 이게 더불어 시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검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맞아요. 민주당에서 도대체 왜 그런 아니 그리고 어차피 참선인지, 민주당에서 검증을 했었죠. 왜냐하면 네. 민주당 비례 공천이었고 네. 다만 이제 그 올릴 때 명분이 이제 더불어 시민당으로 올렸을 뿐이니까 그렇죠. 검증은 민주당에서 했었던 건데 걸러내지 못했다. 뭐 격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잣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관된 잣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꺼리가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죄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죄명하면 무소속 의원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걸 뭐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듣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한번 좀-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 고무, 모니터링이 옵니다. 네, 네. 고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하네요. 아무튼 되돌아보기 좀 바라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어제 오후 63빌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그래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는데요. 네, 정작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 측 최명길 전 의원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상 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하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어젯밤 김 전 위원장 집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코미디 같아요. 어제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상임 네. 전국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네. 미리 열어서 당원을 바꾼 다음에 이제 전국이 열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그 보관이었었는데 당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월에 전당대회 네, 연다라고 네. 연다 8월 하는 31일 그 조항을 까지. 삭제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거였죠. 그렇게 순서대로 갔으면 이제 뭐 큰 문제 없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건데 네. 그거는 또 부결이 됐어요. 그 정족수가 모자래 가지고 네. 그 상황에서 전국이만 열려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 본인도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 완전한 그 무산이라고 또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간밤 지나면서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찾아가서 와인만 마시고 왔다. 네. 가타부타라고 하는 그렇다고 또 확답은 못 들었다라는 또 거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네, 또 근데 아, 김종인 이러면서? 위원장의 그 이제 그 흔히 이제 붙여지는 게 밀당의 고수 네. 아, 그잖아요. 밀당의 어마어마하시죠, 그분이. 밀당의 네. 어떤 그 제일 원리는 그거잖아요. 불확정성의 원리. 맞습니다. 그죠? 확정적으로 뭔가를 확답을 메시지- 좀 밀당이 안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딱 그건 제일 잘하잖아요. 아, 양자역학과 밀당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저 그렇죠. 민주당 시절에 이분 취재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정확한 얘기를 안 하요. 근데 결국은
결국 8월 31일까지 하기 싫다면 뭐 몇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마무리 삼아서 가혹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할까라고 봅니까? 출범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단정으로 하시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밀당 못 하거든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진아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맡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출범을 임기 한다? 문제를 신재철 원내대표가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든지 신재철 대행이 해결하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돼서 해결하든 어쨌든 총극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전망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이 아니라고 지금 할것 밖에서 같은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조혜진 의원 아니라고 할 건데. 조혜진 당선이 어떻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알죠. 끝까지 하는 거 그럼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